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제가 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걸 봐도요,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하신 분들이 상위권에 다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도 좀 갈리는 듯 하긴 해요. 예전에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워낙 직설적인 화법, 이것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으셨잖아요. 예. 아직도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그런 게 훨씬 더 대통령으로서 훨씬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이래서 노 대통령을 더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아니 근데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돌려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점잔 빼시느라. 근데 이렇게 대놓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호감도 이런 걸 조사한 걸 봤더니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더라고요. 원래 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상당히 지지도가 낮으셨잖아요. 그런데 퇴임 후에는 오히려 지지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계시죠.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공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공기의 고마움을. 마치 노 전 대통령도 계실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안 계시고 나니까 너무 그립더라. 뭐 비유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남기셨던 어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가지고 계실 노 대통령의 어록은요, 국정원 관련된 어록이 있죠. 예. 2003년 6월에 말씀하신 건데요.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2003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바뀐 게 없어. 이거 그렇죠. 어떡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민주평통회의 발언 중에 하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또 제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난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7년 10월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군사 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때 남기신 말인데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이 금난의 선이 지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짙어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다음 말씀은 참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한데요. 청와대에서 고개 들고 나가고 싶어 검찰과 절대 손잡지 않겠다. 검찰하고는 절대 손잡지 않았습니다. 장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손잡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은 장악되는 데가 아닙니다. 2007년 10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장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노 대통령의 어록 중에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노 대통령이 이런 꿈을 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신명나는 세상이 열리지 않아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어록도 좋지만 사진 한 컷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사진 2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악수를 할 때, 또 하나는 시골의 한 할머니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근데 외국 정상과 악수를 할 때는 빳빳하게 고개를 드시고,
할머니께 인사를 할 때는 폴더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캡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노 전 대통령. 하지만 외국 정상과 만날 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 사진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돌아가신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점점 더 노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담배값이 4,500원이잖아요. 2,000원이 올랐어요. 그죠? 그랬죠. 그런데 온라인 불법 담배가 기승이래. 그래요? 아니, 담배를 온라인에서 파는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는요, 담배를 온라인으로 파는 게 불법이래요. 왜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에서 파는 담배가 면세 담배라는 거예요. 면세니까 세금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2,900원. 지금 4,500원이니까 1,600원. 1,600원이 더 싸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 면세 담배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까? 국제 여객 터미널을 타고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요, 면세 담배를 밀수입을 해서 국내에 들여온답니다. 그리고 이 보따리 상인들이 선 내에서 면세점이 있죠? 여기서 구입한 담배를 집화장에서 넘겨받은 뒤에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배파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아니 보통 여행객들이 살 수 있는 담배 이게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요, 일반인 여행객들한테 부탁을 한대. 조금 웃돈을 주면서 담배 좀 사줘요 이러면서 웃돈을 주고 구입한 담배를 자기가 밀수한 거에 포함을 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거죠. 지금 한 보루 가격이 45,000원인데 온라인에서는 2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 알려드린 거는 이런 불법 담배 싸게 사세요 이렇게 알려드린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세금을 너무 많이 뗄 궁리만 하다 보니 이런 불법이 횡행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작태를 저희는 지적을 하는 거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월급 말고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전셋값도 오르긴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은행 관련된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도 월급은 안 오르는데 수수료는 엄청 오르고 있대요. 특히나 얼마 전에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송금이나 예금, 또 ATM이라고 그러죠, 자동화 기기, 또 외환 이런 수수료들을 올렸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국민은행도 나도 올릴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보루잖아. 업계 1위 은행마저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KB 국민은행이요, 내달 1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부터 아까 얘기 드렸던 주요 수수료를요 최대 1,500원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있죠, 이때 보통 수수료 내시잖아요. 네. 그런데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고객인 경우에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비싸다. 그리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이렇게 각각 인상하기로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송금을 할 때도 이거 송금 수수료 때문에 비싸가지고 못할 것 같아. 네.
예금 관련 수수료도 인상을 한대요. 통장이나 증서 같은 거 혹시 잊어버렸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이거 재발급 공짜로 해줬었는데 요즘 수수료를 다 받나 봐요. 이 수수료를요, 현행 2,000원이었는데 내달 1일부터는 3,000원으로 이걸 1,000원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또 은행 관련돼서 뭐 가입했다던가 뭐 이런 증명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을 올려버린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동화 기기 이것도 수수료 오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자동화 기기는요 조금 텀을 두나 봐요. 그러니까 내달 1일부터 오르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고요. 20일 후, 그러니까 내달 20일부터는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수료도 올려버리겠대요. 출금의 경우에는 100원씩 인상하고요. 계좌 송금 이런 수수료도요.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200원가량 올리겠다. 네. 이게 KB국민은행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외환 수수료 있죠. 이것도 자동화 기기 수수료 오르는 내달 20일부터 동일하게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예대 마진이 낮아지니까 수수료를 올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은행 힘들 때마다 우리가 혈세로 메꿔주잖아. 그러니까요. 국민 세금 다 갖다 써놓고서 지네들 힘들다고 필요할 때마다 수수료 올리고 이게 무슨 작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요. 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왜냐면요, 업체들이 자구안을 내놨는데 문제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노조 동의 받지 않은 거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또 뭐야?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하기 위한 것 같긴 한데, 이 노조원들의 갈등이, 반발이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요, 지난주까지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에 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에 사무직에 이은 생산직 희망퇴직 단행 이러한 거를 강력 투쟁을 선언을 했어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악용해 현대중공업 핵심 고기능자들을 원칙 없이 내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오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항의 투쟁을 선언을 하고 내일 현대중공업 집단 감원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민공동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태가 진짜 커질 것 같네요. 회사가 어려우면은 망하게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또 도와주려고 이 난리를 치나 모르겠어요.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생선 구울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된대. 왜냐면 고등어 같은 경우 실내에서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비해 27배나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생선에서 먼지가 나오죠? 생선에 이게 그름이나 이런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세먼지만큼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예. 27배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요, 오늘 환경부가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나 봐요. 그런데 그 결과 고등어 구이 할 때는요, 실내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대요. 그래서 정부 기준치에 비해 무려 26.7배, 그러니까 거의 27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 고등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고등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요리에서도요,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삼겹살을 구울 때는 15.1배.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는 안 나올 것 같잖아. 그런데 계란 후라이에서도 12.6배. 또 볶음밥. 저 볶음밥 좋아하는데 볶음밥도 2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삼겹살, 계란 후라이, 볶음밥, 고등어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큰일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리 방식을 환경부에서 비교해 봤더니 굽거나 튀기는 음식이요, 볶거나 끓이는 음식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환경부에 따르면요, 주방에서 조리할 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환기를 자주 시켜라, 요리할 때는. 그래야 이런 미세먼지 피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다.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거 다 발암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여성분들도 폐암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봤더니만요.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보통 조리할 때 보면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가 있잖아요. 후드를 반드시 켜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단순히 오늘 환경부가 권고했던 삼겹살이나 고등어구이나 볶음밥뿐만 아니라 물을 끓일 때도, 왜냐하면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으면서 그게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처럼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후드를 키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탈 때도 발암물질이 나온다. 끔찍하네요. 지난주 사흘간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에어컨, 선풍기, 냉방 가전 제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자랜드 프라이스킹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던 20, 21, 22일 사흘간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 에어컨, 선풍기 판매 대수가 그 전주 같은 기간보다 에어컨은 152%, 선풍기는 208%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요. 에어컨은 무려 684%, 선풍기는 102%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아니 3일 덥다고 에어컨을 이렇게 6배씩 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은 1방 1 에어컨이라는 거야. 아하.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30평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방이 3개 정도 있죠? 그렇죠. 부부방, 아이들 방 하나씩 그렇게 되면요. 거실에 하나, 아이들 방에 하나 3개를 놓는다는 거야. 어허. 부부들은 돈이 없어서 못 놓고 3개만 놓는데 한 집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면 전기세 부담이 꽤 클 텐데, 그런데 이 업체 측 설명을 보니까요. 요즘은 이 멀티 에어컨이라고 있잖아요. 스탠드형에다가 벽걸이형을 붙이는 거거든요. 아하. 한 에어컨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신제품들이 나오는 데다가 얘네가요 전기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그래서 2대, 3대를 놔도 구형 1대를 놓는 거랑 전기세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많이 사는군요. 네. 아무튼 저희도 에어컨 바꿀 때가 됐는데 작년에 펑 터졌어요. 불 안 났어요? 아, 불은 안 났는데 펑 터지더라고.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좀 살펴볼 텐데 혹시 기후 난민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 때문에 피난 나온 사람들, 전세 난민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투발루인가요? 어디 태평양 그런 섬나라들은 점점 땅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난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있고요. 아무튼 기후 난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아까 박 PD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동네 뒷산을 갔거든요. 네. 근데 주초만 해도 아카시아 꽃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저희 뒷산에 있는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말에 갔더니만 이상하게 아카시아 꽃이 다 시들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너무 더웠잖아요, 며칠 동안. 네. 폭염 때문에 이 아카시아 꽃이 다 져버렸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계절상 봄이잖아요. 그런데 한낮의 온도는 30도를 아주 우습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난 19일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33도. 33도까지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31.9도. 박 PD가 있었던 곳은 좀 더 더웠나 봐. 아무튼 이 5월 최고 기온이 31.9도인 게 8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와.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네, 아열대.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울까? 서울의 낮 기온이요 평년보다 8도 이상 높은 이런 기상이변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기상청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엘니뇨 예. 엘니뇨 아시죠? 이게 곧 소멸을 앞두고 있대요. 근데 원래 모든 게 소멸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막 불꽃도 화려하게 피잖아. 네. 엘니뇨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니뇨의 마지막 심술 때문이다. 뭔 얘기냐면요. 중국 북부와 몽골에 공기가 엄청 가열된 게 있었는데 이게 엘니뇨가 심술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된 다음에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는 거야.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인데도 한여름 같은 폭염이 내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이렇게 때이른 무더위가 유독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래요. 단순히 엘니뇨만의 현상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네. 매년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래요. 뭔 얘기냐면요. 5월에 서울의 기온이요. 30도를 넘는 날이 1980년대 이때만 해도 0.21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 2010년이 되니까 평균 1.71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4일이나 됐대. 올해는 이 수치가 벌써 뛰어넘어 버렸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지구온난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이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한반도 우리만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좀 찾아봤더니만 외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 우리나라는 이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기상 이변이 심각한데 특히 인도 있죠. 인도가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대요. 지난 19일 날 인도 북서부의 라자스탄 주의 팔로디 마을이라는 곳에서는요. 수은주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51도. 51도요? 51도는 완전히 사우나 온도 아니에요. 사우나 온도. 이게 인도 사상 최고 기온이었대요. 같은 날 서부의 구자라타주에서도요. 기온이 100년 만에 최고인 48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인도 곳곳에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진짜 살인적인 더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이쪽은 태양광 발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게 태양광 발전 전에 제가 살인적인 더위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이게 큰일이에요. 인도에 힌두스탄 타임즈란 매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도한 걸 찾아봤더니만요. 이번에 인도 폭염으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400명이 넘는데. 와. 더위 때문에 4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인적인 더위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달궈진 더위 때문에 한 곳에서는 뭐가 내리고 있는 줄 아세요? 폭우. 지구가 달궈져가지고 수증기가 엄청나게 하늘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간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달궈진 곳에서 바로 내려오면 좋겠건만 거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금 더 이동해서 내려온대요. 어디서 내려오냐면 인도의 조금 위 중국 남부의 광둥성 있죠. 네. 여기에 지난 19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비 때문에 이 광둥성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렸대. 광둥 반전 망했겠네. 지난번 얘기했던 광둥반전 말이에요. 진짜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8명이 사망하고요. 4명이 실족됐는데 중국은 원래 이런 숫자 계산이 되게 느리잖아. 예. 한참 지나면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폭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 숫자가 한 55만 명에 달할 것이다. 와. 55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 거기다가 이게 광둥성뿐만이 아니에요. 인도 또 밑에 나라가 하나 있죠. 섬나라. 스리랑카도 인도에서 달궈진 수증기가 올라가서 스리랑카의 비로 엄청나게 쏟아 부었나 봐요. 호우가 벌어져서 홍수나 산사태가 스리랑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스리랑카에서 이런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73명. 이것도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공기가 달궈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폭우만 내리는 게 아니죠. 무서운 게 또 있잖아. 우리나라의 태풍 같은. 남태평양에 부는 건 사이클론이라 그러죠. 네. 이 사이클론이 또 덮친 나라가 있대요. 어디에 덮쳤냐면 방글라데시, 인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여기도 사이클론 루아누가 21일 날 덮쳤대요. 그래서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는데 최소 21명이 사망을 했대. 근데 이 사이클론에 의한 이재민 숫자가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50만 명.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 부근만 이렇게 난리가 난 게 아니더라고. 또 따져보니까요. 네. 멀리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뭔 난리가 났을까 궁금하실 텐데 놀랍게도 5월이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눈이 내려. 눈이요? 캘리포니아는 엄청 더운 데잖아. 근데 캘리포니아에 눈이 내렸대요. 그래서 저도 외신에서 맨 처음에 이거 보고 눈 내렸다고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알고 있는 한방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눈 쬐끔 내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설량이 30cm. 무릎까지 오는 거야. 캘리포니아에. 동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서부에서 나타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20일 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네바다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폭설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대요. 당연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스노우 체인 달고 다녔을까요? 안 달았을 거 아니야, 차에. 그쵸. 그냥 눈 내린다고 하니까 저처럼 눈 뭐 얼마나 내리겠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30cm 오니까 차들이 다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공기도 연착해버렸대. 항공기가 못 들 거 아니에요. 30cm 내리니까. 네. 여기에는 제설 장비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캘리포니아에 왜 눈이 내렸을까?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북극의 차가워진 공기, 엘니뇨 때문에 차가워진 공기가요. 이게 공기 터널이 생겼대. 캘리포니아까지 그냥 쫙 타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위에 이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대요. 이게 구글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하이퍼루퍼 그거구만. 뭐 그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폭설이 내렸잖아요. 반면에 미국의 북부 미드호수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미국 최대 수원지라고 불리거든요. 예. 여기는 눈이라도 좀 내리면 좋으련만 눈은커녕 비도 안 내리고 있대.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너무 안 내려가지고 이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미드호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져 버렸대요. 지난해 6월에 역대 최저를 한번 기록했었는데 그걸 또 거꾸로 또 돌파를 해버린 거야. 예. 난리가 난 거죠. 미드호에서 식수나 용수를 받고 있는 곳이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인데 여기는 이제 물도 못 먹게 생겼어. 이 같은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속초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관측이 강하다고 그래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요. 이런 자료를 내놨네요. 4월에는요. 137년 전 기상 관측 이래 4월 기온으로는 가장 따뜻했대. 그러니까 4월 동안 지구 전체가 다 달궈진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게 폭우로도 내리고 폭설로도 내리고 또 이게 한쪽에 내리다 보니까 정작 내려야 할 곳은 비가 안 내리고 네.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해 5월부터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더웠다는 거야. 12번째 가장 더운 달 기록을 이어가고 있대요. 지구가 엄청 진짜 뜨거워진 거죠. 한마디로. 식을 생각을 안 하네. 그렇죠.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올해 엘니뇨에 따른 이상 고온과 가뭄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대요. 문제는 이렇게 기상이변이 벌어지면 그냥 잘 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예.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비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최근 세계은행이요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고원 건조
기후 변화, 물, 그리고 경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아까 기상이변으로 물 부족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어떻게 될까? 따져봤더니 2050년까지 연간 0.49%씩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0.49밖에 안 되죠. 가장 기상이변에 타격을 입고 있는 곳 따져보니까 중동 지역이라는 거야.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라크 뭐 이런 지역. 예. 이런 지역은 기후변화 때문에 GDP가 무려 14%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대요. 또 중동 옆에 아프리카 있죠. 사하라 일대 이런 지역도 11.7%가 감소하고요. 또 기후변화에 아까 우리가 얘기 드렸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도 10.7%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GDP가 두 자릿수로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도 예측을 했어요. 동아시아는 우리가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무려 7.1% GDP가 감소할 수 있다. 얼마나 심각해. 저희가 국제 유가 방송을 할 때 그 당시에 원유가와 생수가를 비교를 하면서 이미 지금 생수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비싼 정도가 아니라 물이 기름의 3배, 4배, 5배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세계은행은 이런 경고도 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일부가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물 공급이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식량 생산, 공중보건, 가계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물 부족 현상은 마실 물과 식량을 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치명적이고 향후 경제 성장률이 물 공급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 근데 재미난 게 더 있더라고요. 이게 재미난 게 아니라 진짜 우픈 사실이죠. 뭐냐면요. 기상이변이요.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난민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럽은 기상이변에서 제외가 돼 있죠. 큰 피해를 입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겨울철 되면 폭설 내려가지고 뭐 난리가 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나마 선진국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물 부족 현상도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난민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경고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대요. 최근 언론에서는 IS 같은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들의 위협 때문에 유럽행을 선택하는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은 난민들이 IS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난민보다는 기후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난민이 더 많다는 거야. 물이 부족하다. 그렇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유럽으로 피난 가는 난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데가 아까 중동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기가 현재 한 29개국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5억 5천만 명. 근데 여기가 보통 보면 테러의 본산이잖아.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 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외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거는 이런 테러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현재 여름철 평균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3도. 엄청 덥죠. 우리는 30몇 도 돼도 쪄 죽겠다 그러는데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43도에 이른대요. 그래서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학저널 기후변화 최신호를 봤더니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이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가요. 다른 지구의 여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대. 더운데 기온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야.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이죠. 여기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기후 측정 자료와 뭐 여러 가지 기후 모델을 기초 삼아서요. 기후변화를 예측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1세기 중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지역의 여름 기온이요. 섭씨 46도를 웃돌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50도 올라가면? 24시간 사우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더 괴롭히는 게 있어. 이런 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나 뭐 스타워즈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 모래폭풍 몰아치잖아. 네. 이런 모래폭풍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쉴 새 없이 이 지역에서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길어지니까 모래도 더 많이 생성됐을 거 아니야. 이게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데 대기 중 사막의 모래먼지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봤더니 21세기 들어 최대 70%까지 증가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마스크나 보통 중동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잡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입을 가리지 않고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영화에서나 볼 만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데 다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 폭격 직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아. 문을 다 가리죠, 창문을. 모래 폭풍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런 일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폭풍을 정말 실감을 하는데,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 저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창 멋을 내던 총각 시절이었는데 무스를 쫙 바르고 이제 갔더랬죠. 네, 모래 폭풍이 뭐 길게 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짧게 여러 번 불더라고요, 이 동네는. 근데 한 번 불고 나면은 머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 빗자루처럼 이렇게 쫙 쓰는 그런 번개 맞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검은색이잖아요, 제 머리가. 중간중간에 하얀 모래가 슉슉슉슉 박혀있는 아주 인상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박 PD는 그때 여행으로 한두 번 그걸 경험했을 텐데 이게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여기서 살겠습니까? 진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래가 눈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요, 이걸 못 살아서 유럽 대륙으로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는 거란 설명이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테러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요, 이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모래폭풍 맨날 몰아치고 가뭄이 극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린다, 사하라 사막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포 때문에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진짜 쓰러져가는 배를 타고 목숨을 맡겨가면서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요, 이런 해석까지 내놓더라고요. 현재 기후 난민이 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주민들의 유럽행이요, 예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것과 흡사하다.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쪽의 훈족이 쳐들어와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그 게르만족이 살고 있던 그 땅 자체의 기후 변화에 영향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더 따뜻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 게르만족들이 서쪽으로 갔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중동 아프리카 주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부족이나 기후 변화에서 유럽은 좀 비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난민들 때문에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지금 현 상태에 좋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후 난민이 유럽 경제에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이유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유럽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냐면요, 영국의 세계적인 환경학자인 노만 마이어스가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향후 2050년 정도면, 이제 한 30몇 년 남은 거죠. 이때쯤 되면 전 세계의 기후 난민이 무려 2억 5천만 명이 달한다. 2억 5천만 명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테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농사 못 짓고 살 수가 없다, 모래폭풍이 몰아친다, 이것 때문에 떠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후 난민들이 몰려올 수가 있고요. 또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금수강산에서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나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32도, 이게 우리나라도 점점 기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카시아 꽃이 봄에 피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기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기후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야 되죠. 정부적인 대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일반 저희 경제브리핑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지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끼고 후세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 기후 문제가 우리만 좋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도미노처럼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중국의 황사라 이런 걸 많이 겪고 있지만 기후 난민, 우리만 잘 살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환경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진정한 글로벌화는 경제 글로벌화가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대처하는 그런 글로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자 충고인 것 같아요. 혼자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혼자만 잘 살면 뭐 할겨?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셀트리온,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 됐는데요.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이 램시마가요. 한국 바이오 의약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무려 6년 만에 바이오 의약품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려놓은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흑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잘 키운 블록버스터, 이 블록버스터라 함은 램시마와 같은 의약품이죠. 이 잘 키운 램시마 하나가 한국의 무역 수지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호.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약 8,92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6%가 감소해서 약 8,300억 원.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570억 원 정도 됩니다. 6년 만에 첫 무역 흑자다. 그런데 램시마가 작년에 4,970억 원 이만큼이나 수출이 됐어요. 전체 바이오 약품 수출액의 55.7%. 그러니까 램시마가 거의 혼자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2013년에 유럽 의약품청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유럽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요, 오리지널 치료제, 이름이 레미케이드인데, 레미케이드 시장의 30%를 먹었대요. 아하. 그리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에서만 연 2조 원가량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램시마가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개발부터 판매까지 10년 이상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그래서 나온 작품이다. 그러니까요. 바이오 시밀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을 어떻게 보면 카피를 한 건데 그런데도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을 카피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요. 2000년대 초반, 그때 2014년을 전후로 항체 의약품 특허가 대거 풀린다. 이러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때 바로 램시마 개발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연 평균 매출의 절반가량을 연구 개발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하나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경제브리핑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매출의 50% 이상을 우리도 연구 개발에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요. 뭐 연구해야 돼요, 우리?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